안녕하십니까. 리빙헬 치과병원의 김현철입니다. 수요 세미나에 발표의 기회를 주신 수요 세미나의 담당 임원들과 대한치과 이식 임플란트 학회의 회장님 그리고 담당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치과 이식학회에서는 수요 세미나에 23분의 연자가 발표를 합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연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하는 내용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좀처럼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치과 영역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연재는 임플란트 뼈 만들기 위한 영양 면역 치료는 어떤 게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재료들도 많이 나왔고 작은 기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신체가 가지고 있는 영양 면역이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고라세포가, 조골세포가, 파골세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런 치료를 하면서 환자가 계속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뼈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골대사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심어서 붙었다가 아니라 그 붙은 임플란트를 오랜 기간 쓰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물론 임플란트가 발명된 초기부터 지금까지 임플란트 표면이라든지 성장 요소라든지 뼈를 만들기 위한 수술 방법의 개선이라든지 또 최근에 사용하는 기구들은 정말 혁신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또 술식에도 가능하면 외상을 줄이기 위해서 발치 즉시 식는 방법이나 또는 지연 임플란트보다는 조기에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조기에 저작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기능 등을 생각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부터는 환자에게 어떤 영양 면역을 통해서 조골세포가 더 잘 임플란트를 부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의 정의는 다이렉트 컨택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임플란트와 뼈가 직접 접착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의 서페이스 텍스처나 코팅의 기술이 많이 보고됐던 거죠. 그런데 오스테오 임뮤놀로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인 다이나믹한 그 활동, 임플란트가 있을 때 임뮨하고 인플라메이션이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는가를 롱텀으로 가져가는 게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했던 여러 가지 중에 RHBMP2가 아마 가장 각광받는 재료가 될 뻔했던 재료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못 쓰고 있죠. 그렇지만 많은 환자한테 쓰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RHBMP2가 오스테오블라스트에 작용한다만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핵 전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선생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RHBMP2만큼은 아닐지라도 다른 영양제를 통해서 이런 골을 만드는 전사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꽤 있습니다. 제가 사용한 RHBMP2 케이스입니다. 환자가 처음 내원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파절되어 있고 뼈도 리접션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것을 저희가 RHBMP2와 오스템에서 만든 저희 메쉬 시스템을 이용해서 오스빌더를 이용해서 뼈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4개월 만에 보철이 올라가서 파이널 세팅이 됐고요. 또 이것이 유지가 잘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년 뒤에 다른 이유 때문에 CT를 찍었는데 아주 좋은 뼈의 질과 뼈의 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PDRN에 대한 필연성, 아니 사용의 효율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약청 허가사항부터 두 가지는 다릅니다. 하나는 콜라겐이고 하나는 고룡성입니다. 당연히 뼈형성 유도단백질이 가지는 장점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서 효과가 의심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몇 가지 포인트만 잘 사용한다면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 RHBMP2라고 생각합니다. 자,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법, 영양치료 중에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히 비타민 D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같이 나눠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전에 몇 가지 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 케이스 하나를 본 후에 비타민 D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저희들이 뼈를 구분할 때 D1, D2, D3, D4로 구분하죠. 그런데 이때 그 뼈들이 만든 조건의 기계적인 부하만 저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뼈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와 뼈를 흡수시키는 파골세포가 대사 과정으로 턴오버되면서 뼈의 양과 질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것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발치한 후에 이것들이 쭉 연결돼서 결국은 캐스케이드로 파골세포, 조골세포 그리고 뼈가 성장된 라이닝 셀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밸런싱하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면역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호중구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식세포가 생기고요. 대식세포도 페노타입에 따라서 1과 2로 갈라집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사이토카인이 분비되면 이 사이토카인이 다시 면역에 작용해서 T 이펙트 셀이나 또는 B셀에 작용하게 되면서 뼈를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술자 입장에서 면역, 영양 생각해서 어떤 것을 시작해야 되느냐, 이런 사이토카인을 전염증성 사이토카인과 그리고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마크로페이지를 이용해서 임뮤노 모듈레이션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있는 논문을 보게 되면 이런 M1과 M2를 페노타입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 이런 표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는 것들이 실험실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품화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한국에서는 먹는 보조, 주사를 통한 방법, IVNT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얻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로페이지는 1타입과 2타입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많이 분비하고 있는 대식세포가 주로 활성화되지만 후반으로 갈서는 M2가 많아지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밸런싱을 잘 맞춰주는 신체의 조건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비타민 D가 이런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이 논문을 보게 되면 비타민 D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M1, M2 레이시오를 보게 되면 비타민 D 수치가, 처음 듣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지만 좀 이따 강의를 듣게 되면 이 단위를 이해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만들어 주려 하는 30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를 넘는 비타민 D 수치를 가진 경우에는 이것들이 아주 잘 조절돼서 M2 쪽을 가는 방법으로 전해진다는 거죠. 또 비타민 D를 사용한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IL-6는 프로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입니다. 얘가 현저히 감소된 걸 볼 수 있어요. 또 TGF-베타는 반대의 안티인플라마토리 사이토카인인데요. 비타민 D로 인해서 증가되는 소견을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논문은 여러 논문에서 관찰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들어가서 하는 이런 과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양제를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학 반응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전사 인자도 BMP2나 TGF-베타나 FGF나 이쪽 좌측에 있는 군은 대부분이 오스테오블라스트를 액팅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것은 랑클이나 MCSF는 파골세포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핵전사 인자로 오스테릭스나 룬트X 같은 것들이 작용하는 이런 기전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우시지만 이걸 조절하게 되면 영양 면역 치료로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를 크게 해서 뼈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를 이용해서 ATP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때 시그널로 AMPK라는 것이 작용하게 되면 저희들이 몸에서 알람이 울립니다. 아, 지금 들어오는 에너지가 이러니까 mTOR를 막자, 이런 반응이 있어요. 이것도 뼈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에 조금 넣습니다. 선생님들이 모두 알고 계시는 것처럼
랑클 그리고 오스테오포로테인 게린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만 얘네들이 OPG가 적은 경우에는 오스테오클라스트가 더 활성화될 거고요. OPG가 들어가게 되면 밸런스를 맞추면서 클라스틱 액티비티를 감소시키게 돼요. 근데 AMP도 mTOR랑 관련 속에서 이런 과정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현재 여기에 하이 글루코즈가 있을 때는 mTOR가 많아집니다. 얘가 활성화되게 돼서 AMPK를 활성 못하도록 줄이는 거죠. 밑에는 반대의 경우예요. 에너지가 적은 스타베이션이 돼 있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요. 그래서 결론은 결국 AMPK가 활성이 안 될 때는 파골 세포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거나 골 흡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하방의 경우는 오스테오블라스틱 액티비티를 높여서 뼈를 만드는 기전을 가져요. 학교 다니실 때 생화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복잡하죠. 이걸 다 공부하려면 굉장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저도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은 반 정도 제가 임상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뇌를 정리해서 걔네들을 환자한테 쓸 때 어떻게 해서 뼈를 잘 붙도록 할까.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라 정형외과 영역에서도 꽤 많은 연구가 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상에 활용해서 어떤 비타민 쓸까, 어떤 미네랄 쓸까, 아니면 어떤 다른 서플리멘트를 IVNT로 정맥에 주사를 놔서 치료할까, 이런 방법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증례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증례는 54세 환자인데요. 저의 병원은 일산에 있습니다. 환자는 수원에서 오시는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소개로 저희 병원까지 왔어요. 아마 대학병원에 갔다가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아마 오신 것 같습니다. 근데 54세인데 입안은 엑스레이에 보이는 것보다 증상은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오른쪽 구치, 좌측 구치, 발치가 결정됐고 상악동에 보면 뮤코이드 리텐션 시스트 라이크 뮤코잘 시크닝이 있어요. 저걸 확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금 그것을 위해서 아스피레이션을 할 이유도 없고요. 이런 경우 저는 우선 만성염증으로 생각하고 박테리오라이세이트 치료를 합니다. 이스미제는 약제를 통해서 걔를 더 이상 면역적 반응이 나쁜 쪽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합니다. 물론 오셨을 때 혈액 검사를 해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디스레피아 있고요. 하이포모시스테인 있고요. 비타민 D는 말할 수 없이 결핍이 되어 있고요. NK 세포 활성도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게 환자의 다른 전신의 문제도 일으키고 있겠지만 입안의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선은 비타민 D, 오늘 말씀드린 게 8.4밖에 안 나왔어요. 54세 남자로 8.4라고 하면 이건 결핍에 들어갑니다. 사실은 남자 경우에 10 이하인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저희가 후에 말씀드린 로딩 도즈로 주사를 먼저 IM 놓고 그 다음에 메인테너넌스를 저희가 경구 투여로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모시스테인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치료를 또 같이 해야 되는데 이 환자가 치료가 끝날 때쯤 돼서 비타민 D를 조사한 거 보게 되면 꽤 많이 올라갔어요. 60 이상 올라갔으니까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복용 방법, 이제부터 강의하려는 방법대로 잘 섭취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면역 수치가 40 이하라고 그러면요, 통상 메디컬 선생님들은 이 환자에 대해서는 암 추적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세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우선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안 올라갈 때 그 추적 검사를 하는 걸로 저희 병원은 원칙을 정해놓고 먼저 이뮨 알파라는 사이모신 알파 주사를 서브큐로 배에다가 하나 놓고 그 다음에 태반 주사를 놓습니다. 태반 주사를 동일하게 놔요. 8번, 5일에서 7일 간격으로. 근데 1000이 넘어갔죠. 보편적으로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500 이상이 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제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1000에서 2000 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치료의 목표는 1000 이상을 만들어 드리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이퍼리피데미아가 있는데요. LDL도 높고요. 중성지방도 상당히 높아요. 환자에게 병원에 가서 내과를 보셔야 됩니다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진료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오메가3를 IV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4번을 놨고요. 그 다음에 먹는 오메가3를 드셨고요.
LDL 컨트롤을 위해서 카테킨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저희 병원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저하게 수치가 감소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숫자도 아직은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 임플란트를 시술하는 1년여 과정 동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잘 가시지를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나왔는데, 호모시스테인은 혈관벽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곳에 산화된 LDL이 묻혀서 결국은 아테로스클레로시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모세혈관, 입안의 모세혈관에도 혈관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서 임플란트나 페리오돈타이티스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리기 위해서 저희 병원에서는 비타민 B6, 9, 12 그리고 먹는 비타민 B 컴플렉스, 특히 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메칠폴레이트가 들어가도록 해서 조절을 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대개 목표는 5에서 9 사이로 저는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은 이제 아까 보셨던 해당 작용을 통해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는 TCA 회로,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드는 회로, 이거에 관여하는 걸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빨간색으로 나온 게 해독 지표고요. 하나는 장에 클로스트리디움 유해균이 나빠요. 그래서 다른 것과 함께 이것을 코렉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제2강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에게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를 해서 얻어진 결과로 놓는 영양제들입니다. 주사도 있고요, 배에 놓는 것도 있고요, 먹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환자에게 그런 치료를 해서 이제 쭉 가서 10주에 2차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23년 9월 16일 인상체득을 해가지고 어댑테이션에서 오스테올 수치 확인안에 보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잘 확립됐고, 또 하나 주목할 거는 상악동에 있었던 뮤코잘 시크닝 또는 뮤코이드 리테션 시스트 라이크 뭐 이런 것들이 소실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양 치료를 잘해서 없어졌을까요? 박테리올 라이세이트를 써서 그럴까요? 뭐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치료를 할 때 뮤코잘 시크닝도 치료하는 방법을 제 치료의 목표로 삼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주된 건 영양 부족과 특히 디스리피데아, 하이퍼호모시스테이네미아, 바이타민 D 데피시엔스, 그리고 NK셀 활성도의 낮음을 가지고 우리가 치료했던 케이스예요. 이런 걸 전반적으로 여러 개를 볼 수가 있지만 특히 처음에 시작할 수 있는 건 비타민 D가 매우 안전된 방법으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영양제입니다. 비타민 D, 치과 의사가 비타민 D를 써도 되나요? 하고 묻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비타민 D는 치과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꼭 써야 되는 기본 영양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햇빛을 쬐어서 몸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 비타민 D를 저희가 비타민 D는 햇빛 비타민이에요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음식을 섭취하든 햇빛을 쬐이든 이렇게 흡수된 프로비타민 D는 간에 가서 마그네슘 조효소의 도움을 받아 1차 대사하고 신장에 가서 2차 대사한 후에 활성형 비타민 D가 돼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역에 관련되고요. 그중에 일부는 소장에 가서 소장에서 흡수된 칼슘과 이온과 바인딩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뼈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비타민 D 치료를 한 지 20년가량이 넘어갑니다. 저는 2014년부터 했는데요. 근데 비타민 D만 났는데 뼛속이 별로 강건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는 게 이제 비타민 K2라는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마지막에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된 것이 이제 핵으로 들어가서 또 전사인자를 발견해서 걔네들이 부갑상 호르몬과의 관계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얘기할 때는 칼슘, 이인, 그리고 부갑상선 호르몬의 관계를 조금은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비타민 D를 쓰면서 제가 사용한 비타민 D 때문에 파라사이로 호르몬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초기에는 PTH 검사를 했는데요. 지금은 안 합니다. 칼슘을 높아진 경우에도 PTH의 가능성은 있지만, 높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비타민 D로 코렉션을 해서 그 다음에 높으면 그때 가서 부갑상선을 보자 이렇게 했는데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보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비타민 D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전통적인 것은 간과 신장을 통해서 대사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뇌에서도 대사를 하고요. 그리고 피부에서도 대사를 하고요. 장에서도 하고요. 그리고 폐에서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장행으로 가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진 비타민 D들이 각 국소적인 장기에서 활성화가 된다, 대사가 된다, 활성령이 생긴다. 치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 논문도 2020년부터 나옵니다. 스위스에 있는 대학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아래는 중국에서 발표한 겁니다. 발표 내용은 이렇습니다. 치근막과 진지발 세포가 결국은 이 대사 과정을 감당하고 있다. 생기는 결과는 비슷한 결과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국소적으로 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하는 구체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일반적인 비타민 D과 어우러진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근막에서 그리고 연조직에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비타민 D 치과 선생님이 쓰려고 하는데 안전성은 어떻게 돼요? 하는 이야기를 꼭 드려야 되겠죠. 아기를 가진 엄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기를 이제 해가지고 출산을 하는데 영양제를 산부인과에서 주는데요. 비타민 D는 임시 초기부터 말기까지 다 주는 겁니다. 안전성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면역세포에도 작용을 하는데 임플란트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치유, 일주일 이전, 그 다음에 이식 후. 그래서 활성형 비타민 DC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가 만들어지면 대식세포 기능이 강화된다. mRNA2 얘기했죠. 화학주성, 그리고 파고사이토시스, 수술 중에 만들어진 나쁜 이물들을 잡아먹는다는 얘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는 결국은 뼈랑 관련된 대사인데 아까 얘기했던 비타민 K2를 빼놓고 이 대사를 생각하면 제한적이다. 이유는 비타민 K2는 신체에서 장에서 일부 미생물들이 변환을 시켜주기 때문에 쓸 수 있다는 거죠. 논문으로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문 중에 실험실 논문인데 비타민 D 치과 임플란트랑 관련 없다? 3가지입니다. 나머지 9가지는 전부 관련성을 얘기해요. 임상에 대한 논문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4가지는 치과 의사고 하나는 내과 선생님이 컨트롤한 거라서 첫 번째 논문은 제거하고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2016년에 비타민 D 임플란트의 가능성을 첫 번째 보고한 케이스 레포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29세라는 군인이 작전 중에 폭탄이 터져서 다친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임플란트도 신게 된 거예요. 5달 됐을 때 2차 수술을 했는데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붙어 있질 않아요. 뼈가 녹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유를 추정했는데 이 환자가 중간에 발목 부러진 데가 붙지 않아서 오스테오페니아로 진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수치를 찾아봤더니 4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무지 낮았죠. 그래서 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건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에게 임플란트를 할 때는 우리가 비타민 D 수치를 한번 체크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건 프라이버그 대학에서 발표된 2가지 증례입니다. 2016년인데요. 동일하게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임플란트가 7일 때까지는 계속 아프신 거예요. 수술하신 게. 그래서 고민하다가 14일에 2개를 뺐는데 입 안에 염증 소견은 없는데 뼈는 다 녹아 있었다고 얘기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 비타민 D 수치를 재보고 낮아서 실패가 됐겠다 이런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다른 논문입니다. 뼈를 먼저 만들고 더 심하죠. 임플란트 2개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3일째까지 너무 심하게 고통이 심해서 발걸하고 들어갔더니 여기에 뼈가 많이 녹아 있더라 하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봤더니 11 마이크로 퍼 리터로 돼 있어요. 그러면 11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코렉션한 다음에 D번에 있는 오른쪽 아래 여기에다가 임플란트를 심어서 성공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코렉션이 좋은 가능성을 가진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이거보다는 케이스가 많은데 1740 임플란트를 가지고 885명 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기 임플란트 레이트 다른 건 빼고요. 세rum 레벨이 10나노그램 이하일 때는 11.1% 조기 실패가 있었어요. 30나노그램 이상일 때는 2.9.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치주염이나 담배에 대한
연관성보다 비타민 D가 훨씬 높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사한 논문들이 이렇게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다가 보니까 2024년 논문이 있는데 앞에 있는 논문하고 거의 비슷하고 2개 정도 추가되어 있는데요. 정리가 돼 있어서 조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크레스탈본 레벨의 변화도 비타민 D가 투여된 환자에서 훨씬 적었다는 겁니다. 파란색이 서플리멘트를 공급한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 마지널본 리접션이 적었다는 거죠. 이거는 마지널본의 리어게인을 측정한 거예요. 동일하게 6주 12주를 봤는데요. 비타민 D가 필요 없었던 환자가 그룹 C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가 적어서 서플리멘트를 넣은 게 가운데입니다. 그리고 적은 경우 이렇게 A, B, C를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결과가 잘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어느 정도를 맞춰주면 좋을까를 얘기 드려야 되는데 저는 50전후를 맞춥니다. 이 슬라이드의 논문에는 지금 그분은 30에서 50이라고 그랬지만 저는 40에서 60 사이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비슷하게 마지널본 리접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재미있는 논문이 있어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대만 분들이 보고한 논문인데요. 비타민 D를 국소적으로 넣고 전신적으로 서플리멘트를 먹은 경우에요. 그런데 결과는 국소적으로 넣은 거에는 약간의 증가는 있지만 큰 기대 효과는 없었다. 그러면 결국 복용한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고 뼈 이식을 할 때는 더더욱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을 어떻게 개별화된 비타민 D3 복용량을 정할까 하는 거죠. 그냥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혈액 검사를 통해서 30 이하는 부족으로 봅니다. 20 이하는 결핍으로 봅니다. 30에서 50을 저는 적절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논문에 어떤 논문을 보면 50 이상이 돼야 더 적절하다 하는 메디칼 논문들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다른 전신질환하고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60, 80 되게 되면 췌장암, 신장암,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 하는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걸 확인하고 40부터 60 사이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한테 오는 환자가 정상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그것만 부족한 거냐, 파라사이로이드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주의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임상에서는 꼭 조사할 때 비타민 D 수치하고 칼슘하고 인 수치는 3개는 꼭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칼슘이 높고 어떨 때 인이 높아요. 그런데 비타민 D 코렉션을 잘 해주고 나면 이것이 조절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엠논제에 대해서 얘기는 못 했는데요. 비타민 D가 결국 높은 사람한테는 브론즈의 엠논제의 발생 빈도가 줄 수밖에 없다는 논문도 있습니다. 자, 입안으로 주는 거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타민 D는 매일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비타민 D를 주사를 3개월마다 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게 되면 올라가는데 시간은 걸리지만 그 다음에는 굉장히 평평한 관계에 비타민 D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호메오스타시스를 생각하면 이것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사를 놓는 방법은 20만 IU하고 10만 IU를 놓는데 저는 20만 IU를 놓고요. 메인터넌스 도즈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사 맞은 경우고요. 그 다음에 먹은 경우예요. 그런데 너무 모자란 사람은 먹는 것 같고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로딩 도즈를 한 다음에 지금 보시는 메인테넌스를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을 가지고 저희들이 논문을 정리했고요. 리빙헬 치과병원의 원칙을 말씀드리면 검사를 해서 50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보다 낮으면 올리는 거예요. 근데 20보다 낮아요. 그러면 이건 정말 치료를 해서 빨리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로딩 도즈가 들어가는 거고 그 가운데는 메인테넌스 도즈로 먹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임상의 비타민 D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건 시판되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 회사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피에르 호샤르 아카데미 회장을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러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선생님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타민 K2는 장에서 일부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 K2는
실제로 저희들이 두 가지 용도로 이야기를 해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 그래서 혈관벽에 있는 매트릭스 글라 단백질을 활성화돼서 칼슘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들고요. 조골세포가 만든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돼서 칼슘을 가지고 들어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K2가 들어가지 않은 비타민 D는 실제로 뼈를 만드는데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비타민 D를 이용한 임플란트 술식의 임상 의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